실습을 같이 병행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 지금 지장이 주기 때문에 얼굴을 좀 끄고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자연미와 조형미. 그래서 자연미는 뭐고, 조형미는 어떤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미술의 활용,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들, 그 다음에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그리고 생활 속의 미술, 미술과 문화. 이렇게 해서 1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미란 뭔가요? 자연미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자연 자체의 그런 형태나 아니면 색들, 아니면 구조, 그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순수하게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죠. 또 그런 스스로 엄격한 그런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모든 예술의 원천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미는 우리 전통은 이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요. 또 자연과 함께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삶과 조형을 추구하는 것이 이 자연미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이것을 보통은 자연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곤충이나 이 나비와 벌꿀들이 이 꽃에 있는 이런 컬러며 이런 형태며 이런 구조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조형미입니다. 조형미는 사람에 의해서 다듬어져 창의적으로 표현된 아름다움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인간의 그런 창의성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자연미를 바탕으로 해서 창조되고요. 나아가 이런 문화와 생활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인간의 환경, 그 다음에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또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회화나 조소나 건축이나 이런 디자인 등에서도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딘지 아시죠? 루브 박물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형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사과지만 이런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형물인데 여기서 지금 물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형미, 조형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이런 표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연에서 조형,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특징과 색채를 조형 요소로 표현한 예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햇빛 가리개예요. 근데 햇빛 가리개를 이렇게 나무 형태로 응용을 해서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조형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자연적인 이런 모티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거는 시드니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이게 마치 오렌지를 자른 모습을 응용해서 이 시드니 그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에서 영감을 얻거나 아니면 이런 자연과 그런 속에서 창의적인 이런 발상들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거나 회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서 거기서 보고 느끼고 또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창의적인 이런 발전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자연미는 조형미의 기본이죠. 그래서 자연미와 조형미가 조화됨으로써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자연 속에서 이런 경복궁의 황원정이죠. 이런 조형물이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고궁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움을 연상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담양에 있는 소세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에 있는 이 나무의 색과 지금 이 건물의 색과하고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하고 조형미가 조화됨으로써 굉장히 아름다움, 미적인 것을 더해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다음은 전통미입니다. 그러면 전통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통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적 특성과 생활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근래에는 이런 전통미와 현대미를 조화시킨 조형물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옥마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옥을 많이 봤죠? 그런 한옥은 우리 그 건축에 있을 때는 굉장히 뭐예요? 전통미에서 그 한옥은 우리의 전통 집이죠. 근데 요즘은 그 집을 이 전통의 그 기와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살려서 그 안에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겉에는 전통의 미를 살리는 그런 그 조형물을 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조화로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거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술의 전당입니다. 이 예술의 전당의 이 디자인도요, 이 갓, 전통에 있는 이런 갓 모양을 응용해서 이런 예술의 전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이런 그 형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건물의 디자인들도 그냥 뚝딱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 예술 쪽이다 보니 이런 전통미를 살려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들 골무입니다. 이 전통 문양을 가지고서 이렇게 현대식 골무를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미술의 활용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폐기물도 있고요. 이런 큰 그 뭐 예를 들어서 정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즘은 환경 디자인에서 이렇게 공사 현장을 굉장히 예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이런 미술을 활용한 적절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척박한 이런 공사 현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귀여워졌죠. 그래서 이런 그 폐기물이나 큰 이 산업 현장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색으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미술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활용을 잘 활용한 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건물의 벽 그림입니다. 벽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화폭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건축물의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이탈리아 스트리트 아티스트라고 이 최근에 이런 그 벽화 비슷한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벽화들도 있고요. 또 이거는 뭐냐면 거리 미술입니다. 건물, 이 빌딩은 아니죠. 건물이죠. 한 4층 정도의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소녀가 물을 주는 이 폴란드인 나탈리아 락이 이 폴란드 현대미술 거리 미술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건물에다가 이런 그림들을 그림으로써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네 벽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무슨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후된 그런 동네를 그림으로 벽화로 그려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 동서양의 자연관입니다. 동양의 자연관, 그 서양의 자연관, 그것들을 보면요. 이 동양의 자연관은 우리 그 인간은 이런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관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자연관은 자연은 인간이 정복하고 탐구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조형물들은 그 선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곡선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아담한 형태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동양의 자연관이라고 한다면 서양의 조형물은요. 규모가 크고요. 강직한 그런 직선을 많이 사용해서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 통도사, 우리나라에 있는 이 통도사를 이 우리나라 건축의 위로 많이 삼고 있고요. 이거는 베르사유 궁정입니다. 파리에 있는 이 베르사유 궁정이 이런 건축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이런 이런 직선을 많이 사용해서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인상을 강하게 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선들을 우리 여기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길들이 있다면 여기는 굉장히 곡선적인 것들이 많죠. 이렇게. 예. 그래서 아담한 이런 형태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조형물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그 자연가는 이런 자연과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색이라든가 이 자연의 색과 어울려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서양의 자연관입니다. 규모도 크고요. 굉장히 그 지금 보면 선들이 이렇게 다 직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자연을 이렇게 보면 지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왜?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규모가. 우리나라 조금 전에 봤던 그 통도사의 그 아기자기하고 조화롭고 그런 곡선적인 이런 그 길이 많이 했었다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이런 직선 형태의 길들이 굉장히 반듯하죠. 그래서 이런 직선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동양의 자연관과 서양의 자연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자연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관이 도교적인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조화롭게 표현을 하고 또 이런 자연 숭배 사상, 자연의 합일 사상, 자연주의적인 이런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어때요? 기독교적인 이런 세계관이 반영이 됐죠. 그리고 또 서양에서는 이런 인간의 이성을 통한 기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사고를 작용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했다면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자연숭배에다가 자연주의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보면 동양의 그림들은 이 표현을 할 때 고정된 시점에서 사물을 관찰하지 않고요.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압적이고 장대한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의 경관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서 생명체, 그런 원초적인 기운을 묘사하는 기운 생동의 목표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본다면 서양에서는 고정된 시점에서 인간의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앞뒤를 객관적인 사실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요. 그래서 외관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 이런 자연의 숭배에 대해서 이런 생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을 했다면 동양은 이런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고 또 여기에서는 관찰, 시각적인 이 관찰을 화면에 이런 대상을 앞뒤로 객관적인 사실로 해서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좀 이렇게 관점이 좀 상반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입니다. 이런 회화나 조서나 건축이나 디자인 등과 같은 이런 모든 조형물은 그 발상이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이런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찾아내고요.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조형미를 창조하는데 자연에 대한 이런 감동과 모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조형물의 발상은요, 주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조형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에서 받은 그런 감동을 인위적으로 재구성했고 또 새로운 이런 인공물들을 창조하는 것이 이런 참다운 조형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조형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조형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의미 있는 그런 자연과 조형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과 조형은요, 항상 긴밀한 그런 연관성에 의해서 함께 존재하고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적인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빼곡하게 건물만 많이 있어도 너무 삭막하고 또 그렇게 너무 자연에 있어서 건물이 없으면 또 그거는 그냥 자연 그 자체지 거긴 이제 조형물이 없겠죠. 그래서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를 이룰 때 이런 조형은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요. 동시에 이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 자연과 조형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하고 조형과의 관계가 이렇다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떨까? 그 얘기입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요. 이런 조형미와 조화시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도시 개발 그래가지고 막 자연을 훼손을 하면서 건물들을 막 여기저기 짓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파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단체나 그런 데서는 이런 굉장히 조형물을 또 너무 많이 원하는 것, 너무 많이 만들거나 그런 것들 자연을 파괴하려고 그러면 그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 부분에 건물을 짓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과 인간하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보존하고 자연을.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형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교, 유교와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과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수평적이고 수직적이고 또 이런 그 실내가 구조가 굉장히 개방적인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과 조형미의 조화를 만든 건축 양식이라고도 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서양은요 이런 그 기독교적인 회교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관련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그 조형물의 그 서양의 역사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고대 시대.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건물들이 그리스 시대 특히 중점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스 시대면 거기에는 비례, 수평, 수직, 그 그 비율, 뭐 황금 비율,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뭐 8등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고대 시대부터 이 그리스 시대부터 이런 그 건축 양식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런 그 양식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서양의 이런 기독교적인 회교와 관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을 지배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수직적인 구도고 수학적인 질서를 기초로 해서 건물의 양식들이 많이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피사의 피사의 사탑과 이 성당입니다. 이것도 자연의 조형물입니다. 얼굴 모습입니다. 이거는 미국 네바다 주에 있는 국립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붉은 모래로 이루어진 이 바위가 있는 곳은 오래전부터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이 바위는 햇빛에 반사되며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이름을 붉은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으며 자연이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의 얼굴 같죠? 이 조형물이. 이거 자연의 조형물입니다. 이거는 자연과 인공의 조형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옐로트리 하우스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이게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에 있다고 합니다. 조형물이 이런 조형물이 자연과 함께 융합되어서 마치 그 하나의 조형물이 된 것처럼 이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그 조화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멀리서 보니까 조명 같은 느낌도 같습니다. 다음은 이 생활 속의 미술입니다. 사람은 이런 자연미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감동하고요. 또 그것에서 받은 느낌을 생활에 반영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조형물이나 환경을 또 창조해 나갑니다. 또 창조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죠. 또 우리 생활에 많은 활력을 창조해 가고요. 그래서 복잡한 도시 환경과 이런 규격화된 생활 환경, 공간은 삭막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조형물이나 기념비, 건축물의 벽면을 장식한 이런 벽화 등 자연 환경을 가미해서 조화로운 이런 환경을 만들면 일상생활에서 아주 풍요로운 이런 정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미술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자연미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박하고 아담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를 강조하는 이런 곡선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고 자연적인 재료, 인위적인 기교를 배제하고 실용적인 그런 구조미 등의 무기교의 기교를 한 게
많죠. 그리고 이 전통의 계승, 전통의 정신을 살린 이런 독창적인 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제 재창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그 전체성의 이해와 현대 흐름을 파악하고 독창적인 재해 해석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또 문화와 예술, 조형물의 관계는요. 문화는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문화적인 창의성, 다양성을 갖춘 나라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화예술이 전체보다는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중요시했다면 현재는 전체가 강조되고 있죠. 예를 들면 게이츠에르시의 철강산업이 쇠퇴되면서 가난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예술을 통한 이런 도시 재건 프로젝트의 하나로 북쪽의 천사라고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로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북쪽의 천사래요. 그 처음에 이것들을 설치할 때는 굉장히 시선이 따갑고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조형물로 자리 잡고 예술 명소로도 바뀌면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의 그런 낙후된 소도시의 넓은 벌판 위에 아주 큰 공공조형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쪽의 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그 유명해진 그런 설치 미술이라고 합니다. 또 생활 속의 시각 이미지, 시각 문화는 그 시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반영하죠.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작품을 마주보게 되죠. 특히 요즘은 가지 않아도 이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술관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죠. 또 도심 속 공원이나 학교 담장에 그려진 그런 벽화와 조형물, 건물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갖춘 거리.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간판들, 공공미술 이런 형태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성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공성은 공공의 이익을 말하고요. 공익성은 사회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 공공 미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공의 장소에 놓이고 공공 미술이라는 것은 공공성은 공공성을 띠는 미술로 지향점은 미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의 삶과 문화가 담겨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공공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즉 하나의 행위 또는 정책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공익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미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관 논란 한국입니다. 이게 이제 가림막인데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청동 문화거리를 재건축 이런 그 공사를 할 때 가림막으로 해서 굉장히 그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1911년 작품인데요. 건물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홍물스러울 수 있는 환경에 현대미술을 이렇게 가림막을 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외국인이 사진이 외국인의 모습을 통해서 몰라보게 성장한 한국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한국이 이렇게 커졌어? 뭐 그런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는 길에 설치되고 있어서 한국을 알리는 홍보하는 역할로 이런 공익성 예술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백자백화래요. 그래서 연령별, 시대별, 직업별로 이 시민들과 예술가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작품을 전시한 겁니다. 그래서 대중하고 소통하는 이런
그 전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브로프스키의 그 하늘을 향해 걷다입니다. 그래서 서류 가방을 든 그런 사람들이 남자, 여자, 흰 셔츠를 입은 노인, 뭐 춤추는 댄서, 뭐 연상시키는 여자 등 다양한 이런 것들이 비스듬히 뻗어 있는 거 있죠. 이 스테인드 기둥이에요. 기둥 아래에는 손을 꽉 잡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걷다라는 이런 그 조형물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대한 눈이에요. 이 그 설치 미술인데요. 이 익명으로 활동하면서 작품의 생각이나 의도를 설명하지 않고 작품을 표현한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 건물마다 이렇게 눈이 크고 작은 이런 그 거대한 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눈이 있고 다 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전시가 가능한 이런 평범의 사진 작품이 공간과 어우러져서 입체 설치 작품이 되는 전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